평양 출신 엘리트 여군 장교의 꿈이 완전히 박살나버렸습니다. 그녀는 특수부대에 선발되어 조국을 지킬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동료의 죽음, 그리고 12명이 목숨 걸고 쓴 증언록. 발각 직전 일가족 4명이 선택한 건 두만강 총격 속 탈출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탈북 실화가 아닙니다. 자유를 향한 목숨을 건 900일간의 여정, 그리고 침묵을 깬 한 북한 여성의 증언입니다. 이야기 바로 시작합니다. 그 전에 잠깐 1초 만에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 모든 것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평양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아버지는 당 간부였고 어머니는 교원이었죠. 제가 20살이 되던 해 특수부대 여군 선발 통지를 받았을 때 온 가족이 기뻐했던 기억이 납니다. 수연이가 조국을 지키는 전사가 되다니. 어머니는 눈물까지 흘리셨어요. 당시 북한에서 여군, 그것도 특수부대 여군으로 선발된다는 건 엄청난 영광이었습니다. 평양 시민 중에서도 핵심 계층 출신만 갈 수 있는 자리였거든요. 저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김일성 김정일 초상화 앞에서 경례를 올렸어요. 위대한 수령님, 친애하는 장군님께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이건 단순한 의례가 아니라 저희의 삶 그 자체였죠. 훈련소 생활은 상상 이상으로 혹독했습니다. 영하 20도 날씨에 얇은 군복 한 벌로 산악 훈련을 했어요. 배급되는 강냉이 밥은 늘 모자랐고요. 하지만 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게 조국을 위한 것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훈련병 시절 교관 동무가 말했죠. 너희는 선택받은 전사들이다. 당과 수령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란 말이다. 3년간의 훈련을 마치고 중위로 임관했을 때 저는 정말 자랑스러웠습니다. 23살의 여군 장교. 평양 시내를 걸을 때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부러움 가득한 눈빛으로요. 저는 그때 제가 특별한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체제가 저를 선택했고 저는 그 선택에 보답해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어딘가 이상했습니다. 부대 내에서 여군들에 대한 대우가 묘하게 달랐어요. 남자 군인들과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임무를 수행하는데 왜 우리만 특별 관리를 받아야 하는지, 왜 상급자들의 부름에 항상 응해야 하는지, 당시엔 그게 뭘 의미하는지 정확히 몰랐습니다. 아니, 알고 싶지 않았던 거겠죠. 어느 날 밤 선임 동무가 제 침상 옆에 앉았어요. 수연아,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눈치껏 처신해야 해.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하기까지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곧 저도 알게 될 거라는 걸 그때의 저는 상상조차 못했죠. 그날 밤 복도 끝에서 들려오는 낮은 신음소리를 들으며 저는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들은 척도 본 척도 하지 않는 게 이곳에서 살아남는 법이라는 걸 배워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저는 평양의 엘리트 여군 장교로 살아갔습니다. 겉으로는 빛나는 삶이었지만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느낌은 점점 커져만 갔어요. 그 환상이 깨진 건 임관 6개월 후였습니다. 제 동기였던 방영희 동무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아침 점호에 나오지 않았고 그 어떤 설명도 없었죠. 방영희 동무는 개인 사정으로 전출됐다. 부대장의 짧은 통보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전날 밤 영희가 부대장 숙소에 호출됐다는 걸. 그로부터 일주일 후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영희가 목을 맸다고요. 고향집 뒷산에서요. 24살의 나이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겁니다. 장례식에도 갈 수 없었어요. 군 기강 확립을 위해 사적인 외출은 불허한다. 그게 부대의 방침이었죠. 저는 그날 밤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영희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거든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주변이 다르게 보이기 시작한 게 여군들은 남자 군관들의 접대 요원처럼 취급됐어요. 당 간부들이 부대를 시찰 때면 우리가 차출됐죠. 혁명 전통 교양 사업의 일환이라는 명목이었지만 실제로는 술자리 시중이었습니다. 거부하면 당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다는 낙인이 찍혔어요. 어느 날 밤 중대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김수연 동무, 너는 평양 출신이고 당 간부 딸이니 모범을 보여야 하네. 그의 손이 제 어깨에 올려졌을 때
저는 온몸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이건 아닌데. 머릿속으로는 그렇게 외쳤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거부하면 제 가족까지 위험해질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날 밤 이후로 제 안에서 뭔가 깨졌습니다. 조국을 지키는 전사라는 자부심, 선택받은 엘리트라는 믿음, 그 모든 게 거짓이었어요. 우리는 전사가 아니라 도구였습니다. 남자들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도구. 그것도 혁명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도구였죠. 다른 동료들도 똑같았습니다. 모두 침묵하며 견뎠어요. 이제 동무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렸고 최순희 동무는 말수가 점점 줄어들었죠. 하지만 우리는 서로에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말하는 순간 그건 반당 반혁명 행위가 되니까요. 이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위험했습니다. 하다못해 일기장에 쓰는 것조차 두려웠어요. 어느 날 화장실에서 한 동료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울고 있었어요. 언니, 저는 조국을 위해 여기 왔는데. 저는 그녀를 껴안아줄 수밖에 없었죠. 말로는 위로할 수 없었으니까. 괜찮아, 우리가 견뎌야 해. 이것도 혁명을 위한 거야. 제 입에서 나온 말이었지만 저 자신도 믿지 않는 말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잘못됐다고. 근데 어쩌겠어요? 여기는 북한이었고 저는 도망갈 곳이 없었으니까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습니다. 임관 2년 차가 되던 해 상황은 더욱 악화됐어요. 부대에 새로 부임한 정치위원은 노골적이었죠. 여군 동무들은 당을 위해 헌신해야 한다.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말이야.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저희를 옥죄었습니다. 어느 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혼자만 알고 있을 수는 없다고. 같은 고통을 겪는 동료들과 함께 이 현실을 기록해야 한다고요. 위험한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침묵하면 우리 모두 영희처럼 되어버릴 것 같았어요. 먼저 최순희 동무에게 조심스럽게 접근했습니다. 순희야, 우리 이대로는 안 되지 않겠니?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언니, 저도 그 생각했어요. 그날부터 우리는 비밀리에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 빨래터, 산책로. 감시를 피해 돌아가며 만났죠. 처음엔 셋이었습니다. 저, 순희, 그리고 제이. 우리는 각자의 경험을 나눴어요. 누가 언제 어떤 일을 당했는지, 어떤 간부가 어떻게 우리를 착취했는지. 말하면서 울었고 울면서 분노했습니다. 이건 기록해야 해요. 언젠가는 세상에 알려야 한다고요. 제이의 말에 우리는 동의했죠. 작은 공책 한 권을 구했습니다. 암시장에서 몇 달치 배급을 포기하고 산 거예요. 그 공책에 우리는 증언을 적기 시작했어요. 날짜, 장소, 가해자, 피해 내용. 모든 걸 기록했습니다. 이게 발각되면 우리 다 죽는다. 순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어요. 동료들이 하나둘 합류했습니다. 5명, 7명, 결국 12명이 됐어요. 모두 같은 고통을 겪었고 같은 분노를 품고 있었죠. 우리는 공책을 돌려가며 숨겼습니다. 오늘은 이제 침대 밑에, 내일은 제 사물함 속에, 모레는 순이의 책 사이에. 하지만 조심했어도 의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정치부 보위원이 저희 움직임을 주시하더군요. 요즘 김수현 동무와 몇몇이 자주 모이던데. 중대장의 날카로운 질문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아닙니다. 그냥 동기들끼리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짓말이 들통날까봐 두려웠죠. 그러던 어느 날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우리 중 한 명이 취조를 받게 된 거예요. 이수진 동무가 사상이 불순하다는 이유로 보위부에 끌려갔죠. 우리는 공포에 떨었습니다. 수진이가 말하면 우리 다 끝이야. 하지만 수진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어요. 사흘간의 고문 끝에 풀려났을 때 그녀는 온몸이 멍투성이었습니다. 언니들, 저 아무 말 안 했어요. 절대 안 했어요. 수진이의 말에 우리는 모두 울었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었죠. 이제 시간 문제라는 걸. 보위부는 우리를 계속 감시할 거고 언젠가는 증언록을 찾아낼 거라는 걸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제 가족까지 연루될 조짐이 보였어요. 아버지가 당에서 호출을 받았고 동생이 학교에서 조사를 받기 시작했죠. 김수현 동무 가족에 대한 성분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이대로 잡혀 죽을 것인가, 아니면 살기 위해 도망칠 것인가. 이제 선택해야 한다는 걸요. 결정적 순간이 왔습니다. 보이부에서 저를 직접 호출한 거예요. 김수현 동무, 내일 오전 9시까지 보이부로 출두하라. 전화를 받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뿐만 아니라 가족도 동료들도 모두 끝장나는 거죠. 그날 밤 저는 부모님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제가 큰 결심을 했어요.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죠. 예상외로 아버지는 침착했어요. 수연아, 아버지도 이미 알고 있었다. 당에서 너희 가족을 조사하고 있다는 거 말이야. 어머니는 전화기 너머로 흐느끼셨습니다. 우리 모두 떠나야 해요. 함께요. 제 말에 한참의 침묵이 흘렀어요. 수연아, 그게 가능하겠니? 아버지의 목소리에는 두려움과 희망이 섞여 있었죠. 죽을 각오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남으면 확실히 죽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음 날 새벽, 저는 보이부 출두를 하루 앞두고 타령했습니다. 군복을 벗고 민간인 옷으로 갈아입은 뒤 부대를 빠져나왔어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한 발 한 발 내디딜 때마다 잡히면 끝이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평양에서 함경북도까지 기차를 3번이나 갈아타야 했어요. 검열이 두려웠지만 다행히 아버지가 준비해둔 위조 여행증이 통했습니다. 아버지가 당 간부라는 게 이럴 때 도움이 되네요. 씁쓸한 생각이 들었죠. 가족들은 먼저 국경 근처 친척 집으로 떠났습니다. 수연이가 오기 전까지 숨어 있겠다는 아버지의 전가를 받았어요. 저는 그 전에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증언록을 동료들에게서 회수하는 것. 그리고 브로커를 만나는 것. 암시장에서 소문으로만 듣던 브로커를 찾았습니다. 일가족 4명을 중국으로 넘기는데 얼마요? 제 물음에 그는 천문학적인 금액을 불렀어요. 미화 2만 달러. 우리 가족이 평생 모아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었죠. 성금 5천 달러만 주면 일단 넘겨드립니다. 나머지는 중국에서 일하며 갚으면 돼요. 아버지가 평생 모은 돈, 어머니의 금반지, 제가 부대에서 몰래 빼돌린 군수품을 팔아서 겨우 5천 달러를 만들었습니다. 브로커에게 돈을 건네는 순간 돌이킬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제 우리는 배신자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죠. 탈출 날짜는 10일 후로 정했습니다. 보름달이 뜨지 않는 금은밤. 브로커가 정해준 날이었어요. 두만강 얼음이 얇아서 건너기 좋을 겁니다. 하지만 순찰 때 조심하세요. 그의 말에 온 가족이 긴장했죠. 마지막으로 증언록을 찾아야 했습니다. 동료들을 하나씩 만나 공책을 모았어요. 언니, 이거 꼭 세상에 알려주세요. 순이가 공책을 건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가 당한 일들을, 영희가 왜 죽었는지를. 저는 공책을 가슴에 품었어요. 약속할게. 반드시. 이별의 시간이 왔습니다. 동료들에게 잠시 고향에 다녀온다고 거짓말했어요. 진실을 말하면 그들까지 위험해지니까요. 언니, 조심해요. 빨리 돌아와요. 제이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울 것 같았거든요.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2018년 3월 15일. 가족 넷이 작은 배낭 하나씩 메고 두만강을 향해 떠났어요. 브로커가 일러준 장소로 가는 내내 저는 증언록을 품에 꼭 안고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유야. 진실을 알리기 위해서. 그날 밤은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오후 11시, 브로커가 정해준 장소에 도착했어요. 두만강이 바로 눈앞에 있었죠. 어둠 속에서도 강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금부터 절대 소리 내지 마세요. 순찰대가 지나갑니다. 브로커의 속삭임에 우리는 숨을 죽였어요. 30분을 기다렸습니다. 추위에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는 계속 떨고 계셨고 동생은 이를 악물며 참고 있었죠. 아버지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수연아, 무슨 일이 있어도 살아야 한다. 아버지의 손은 얼음처럼 차가웠어요. 지금입니다. 뛰세요. 브로커의 신호에 우리는 강으로 달려갔습니다. 얼음이 깔린 강이었지만 완전히 얼지 않아서 물이 철벅거렸어요. 무릎까지 차는 얼음물. 온몸의 감각이 사라지는 것 같았죠. 아! 어머니가 비명을 삼키며 비틀거렸습니다. 아버지가 재빨리 어머니를 붙잡았어요. 그때였습니다. 거기 서라. 북한 순찰대의 고함 소리가 들렸어요.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향했죠. 쏜다. 쏜다.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 탕, 탕. 귓가에서 총알이 스쳐 지나가는 소리를 들었어요. 엎드려요. 브로커가 소리쳤지만 우리는 계속 뛰었습니다. 엎드리면 죽는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동생이 넘어졌습니다. 형아. 저는 돌아가서 동생을 일으켰어요. 그 순간 제 바로 옆 얼음에 총알이 박혔죠. 조금만 늦었어도 맞았을 겁니다. 누나 미안해. 됐으니까 빨리 뛰어. 동생의 손을 잡아 끌며 저는 필사적으로 달렸어요. 중국 땅까지 100m. 그 100m가 1000km처럼 느껴졌습니다. 뒤에서는 계속 총소리가 들렸고 순찰대의 외침 소리도 들렸어요. 탈북자다. 잡아라.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죠. 멈추면 죽음이었으니까. 드디어 중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었어요. 북한 순찰대가 국경을 넘어 추격해오는 경우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계속 뛰세요. 차가 있는 데까지. 브로커가 앞장서서 달렸고 우리는 그를 따라 산길을 올랐습니다. 10분쯤 달렸을까요? 작은 트럭 한 대가 보였어요. 빨리 타세요. 우리는 트럭 진칸에 올라탔습니다. 순간 뒤에서 거기서 하는 소리가 들렸죠. 북한 순찰대가 국경을 넘어 추격해온 겁니다. 출발해. 브로커가 소리쳤고 트럭은 급 발진했어요. 트럭이 달리는 동안 우리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혹시 뒤쫓아오는 건 아닌가? 중국 공안에게 잡히는 건 아닌가? 온갖 두려움이 엄습했어요. 어머니는 계속 기도하셨고 아버지는 창밖을 경계하셨죠. 1시간쯤 달렸을까요? 트럭이 멈췄습니다. 여기서 내리세요. 이제 안전합니다. 브로커의 말에 우리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작은 중국인 마을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새로운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죠. 트럭에서 내리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 멀리 두만강이 보였어요. 우리가 방금 건너온 죽음의 강. 우리 살았구나. 그 순간 온 가족이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유를 향해 한 걸음 나아갔다는 것.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진짜 시련은 지금부터였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착각이었습니다. 중국에 발을 디딘 첫날부터 우리는 새로운 공포를 마주했어요. 조선족 집에서 숨어 지내세요.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브로커의 경고가 현실이 됐죠. 연변의 한 조선족 가정 지하실. 그곳이 우리의 첫 번째 은신처였습니다. 햇빛도 들지 않는 축축한 공간에서 넉 달을 살았어요. 중국 공안이 탈북자 단속을 강화하고 있어요. 조금만 참으세요. 집주인의 말처럼 우리는 숨죽여 지냈습니다. 가장 힘든 건 불안이었어요. 밖에서 발소리만 들려도 공안이다 싶어 온몸이 굳었죠. 어머니는 불면증에 시달렸고 동생은 점점 말이 없어졌습니다. 아버지는 평생당 간부로 살았는데 이제는 쥐처럼 숨어 지내는 신세가 됐어요. 이게 자유인가? 아버지의 한숨 소리가 지금도 귓가에 맴돕니다. 브로커는 우리에게 일자리를 구해줬습니다. 조선족 식당에서 불법 노동을 하는 거였어요. 한국 가려면 돈이 더 필요해요. 일하면서 모아야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했어요. 하루 16시간씩요. 임금은 턱없이 적었습니다.
중국인 노동자의 3분의 1도 안 되는 돈을 받았죠. 신분이 없으니 참아야지. 사장의 말에 화가 났지만 참을 수밖에 없었어요. 신고하면 북한으로 송환될 테니까요. 저는 설거지를, 어머니는 청소를, 아버지와 동생은 창고 일을 했습니다. 어느 날 식당에 공안이 들이닥쳤습니다. 불법 체류자 검사다.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다행히 사장이 우리를 냉동고에 숨겨줬죠. 숨소리도 내지 마. 영하 15도의 냉동고 안에서 1시간을 버텼습니다. 나왔을 때는 온몸이 얼어 감각이 없었어요. 그날 이후로 불안은 더 커졌습니다. 언제 또 공안이 올지 모른다.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해. 우리는 석 달마다 은신처를 옮겨 다녔어요. 연변에서 심양으로, 심양에서 다시 단둥으로. 짐이라곤 배낭 하나뿐이었지만 그마저도 무거웠죠. 중국에서 가장 힘들었던 건 사람들의 시선이었습니다. 저 사람들 탈북자래. 중국인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어떤 이들은 동정했지만 대부분은 경계했죠. 범죄자들이야. 조심해. 우리는 범죄자가 아니었는데 범죄자처럼 취급받았습니다. 배신도 경험했습니다. 같은 탈북자라며 접근한 사람이 우리 돈을 가로채 달아났어요. 한국 갈 브로커 소개해줄게. 그의 말을 믿고 3천 위안을 줬는데 다음날 사라졌죠. 탈북자끼리도 못 믿는구나. 그때의 배신감은 말로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도움을 준 사람들도 있었어요. 조선족 교회 목사님이 우리를 숨겨주셨죠.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도와야지. 목사님 댁 다락방에서 석 달을 지냈습니다. 그분이 한국행 브로커를 연결해 주셨어요. 이번엔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제가 보증합니다. 중국에서 8개월.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공안에게 잡힐까 두려웠고 북한으로 송환될까 악몽을 꿨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 가야만 했죠. 증언록을 세상에 알리기 위해서, 우리가 겪은 진실을 전하기 위해서. 드디어 한국행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다음 주에 라오스로 출발해요. 거기서 태국을 거쳐 한국 갈 겁니다. 브로커의 말에 온 가족이 희망을 품었어요. 진짜 자유가 코앞까지 온 것 같았습니다. 중국을 떠나는 날이 왔습니다. 2018년 11월 우리는 관광 비자로 위장해 라오스행 비행기를 탔어요. 브로커가 위조 여권을 만들어줬죠. 검색대에서 긴장하지 마세요. 자연스럽게 행동해야 합니다. 하지만 심장은 터질 듯 뛰었어요. 공항 검색대를 통과하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중국 공안이 여권을 들여다봤어요. 여행 목적이 뭡니까? 관광입니다. 가까스로 대답했죠. 공안은 한참을 쳐다보더니 여권을 돌려줬습니다. 통과. 그 한마디에 온 가족이 살아났어요. 라오스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마음을 놓았습니다. 여기는 중국 공안 손이 안 미쳐요. 조금 쉬었다가 태국으로 가죠. 브로커의 말에 우리는 비로소 안도했어요. 허름한 게스트하우스였지만 지하실보다 천국 같았습니다. 하지만 안심은 잃었습니다. 라오스에서 태국으로 가는 길이 문제였어요. 국경을 몰래 넘어야 해요. 라오스 경찰에게 걸리면 벌금을 내야 하거든요. 또다시 불법 국경 통과. 이번에는 강이 아니라 산을 넘어야 했죠. 이틀간 산길을 걸었습니다. 밀림속을 헤매며 가시덤불에 찢기고 벌레에 물렸어요. 어머니는 탈진해서 쓰러질 뻔했죠. 어머니, 조금만 더 힘내세요. 거의 다 왔어요. 제가 어머니를 부축하며 걸었습니다. 드디어 태국 땅에 발을 디뎠습니다. 이제 한국 대사관만 가면 돼요. 거기서 보호 신청하면 됩니다. 브로커의 말에 온 가족이 환호했어요. 진짜 자유가 바로 앞이었죠. 하지만 마지막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방콕까지 가는 버스에서 태국 경찰 검문에 걸린 거예요. 여권 보여줘. 우리에게는 태국 입국 기록이 없었죠. 불법 입국자였으니까요. 이거 큰일인데. 브로커가 당황했습니다.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불법 입국자들이네. 강제 추방이야. 경찰의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추방되면?
라오스로? 중국으로? 아니면 북한으로? 모든 게 끝나는 순간이었죠. 저희는 북한에서 온 난민입니다.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주세요. 저는 필사적으로 외쳤어요. 영어도 서툴렀지만 온 힘을 다해 설명했죠. 노스 코리어. We are from 노스 코리어. 코리언 엠버시 플리즈. 경찰은 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증언록을 꺼냈습니다. 이걸 보세요. 이게 증거예요. 우리가 북한에서 겪은 일들입니다. 떨리는 손으로 공책을 펼쳤어요. 한글로 빼곡히 적힌 글들. 경찰은 읽을 수 없었지만 뭔가를 느낀 듯 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어요. 한국 대사관에서 사람이 온다. 경찰의 말에 우리는 서로를 껴안고 울었죠. 5시간 후 대사관 직원이 도착했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제 안전합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주저앉고 말았어요. 8개월간의 도피 생활, 죽을 고비를 수없이 넘긴 여정. 모든 게 끝났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대사관 보호소로 이동했습니다. 깨끗한 침대, 따뜻한 식사, 그리고 안전. 여기서 한 달 정도 있다가 한국으로 가시면 됩니다. 직원의 말에 온 가족이 감격했어요. 드디어 진짜 자유를 얻게 된 거죠. 그날 밤 저는 증언록을 다시 펼쳤습니다. 동료들의 고통, 영희의 죽음, 우리가 겪은 모든 것. 곧 세상에 알릴 수 있어. 조금만 기다려. 공책을 가슴에 안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한국에 가면 반드시 이 진실을 전하겠다고. 처음 한국 땅을 밟았을 때의 감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2019년 1월 7일 인천공항에 내린 순간 저는 그대로 주저앉아 땅에 입을 맞췄습니다. 우리 정말 살았구나. 어머니는 하염없이 우셨고 아버지는 말없이 하늘을 올려다 보셨어요. 공항에서 본 한국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웃고 있는 사람들, 자유롭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 예전에 몰래 봤던 한국 드라마 속 장면이 눈앞에 펼쳐졌죠. 여기는 정말 다른 세상이네. 동생이 놀란 눈으로 주변을 둘러봤어요. 하나원에서 석 달을 보냈습니다. 적응 교육을 받으면서 한국 사회를 배웠죠. 신용카드, 스마트폰, 인터넷. 모든 게 낯설고 신기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운 건 자유였습니다. 여기선 김일성 초상화 앞에서 경례 안 해도 돼요? 처음엔 믿기지 않았죠. 자유를 실감한 순간들이 있습니다. 마트에서 먹고 싶은 걸 고를 때, 밤늦게 거리를 걸을 때, 뉴스에서 정부를 비판하는 걸 볼 때. 이게 자유구나. 매 순간이 감동이었어요. 북한에선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일들이었으니까요. 정착 과정은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는 같지만 다른 단어들, 빠른 생활 속도, 경쟁 사회. 적응하기 힘들었죠. 처음 구한 일자리는 편의점 알바였어요. 손님들이 반말로 대할 때, 차별의 시선을 느낄 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대학에 입학했어요. 사회복지학을 전공하며 탈북민 지원 활동을 시작했죠. 제가 겪은 고통을 다른 탈북민들은 덜 겪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제 목표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일은 증언록을 세상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인권단체를 찾아가 공책을 보여줬어요. 이게 북한 여군들의 진짜 모습입니다. 처음엔 믿지 않는 사람도 있었죠.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냐? 하지만 사실이었습니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북한 특수부대 여군들은 전사가 아니라 성적 착취의 대상이었습니다. 제 증언에 많은 이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동료들의 이야기, 영희의 죽음, 구조적인 인권 침해. 모든 걸 공개했죠. 일부에선 비난도 받았습니다. 조국을 배신했다는 북한의 비난, 과장한다는 일부의 의심. 힘들었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건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수많은 북한 여성들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탈북 여성 인권 활동가로 살고 있습니다. 강연도 하고 책도 썼어요. UN 인권이사회에서 증언하기도 했죠. 북한에 남아있는 여군 동료들, 그리고 모든 북한 여성들이 하루빨리 자유를 누리길 바랍니다.
가족들도 각자의 삶을 살고 있어요. 아버지는 탈북민 상담사가 되셨고 어머니는 한국어 교사로 일하세요. 동생은 대학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있죠. 우리는 살아남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가끔 북에 남긴 동료들이 생각납니다. 순이, 제이수진. 그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을까요? 혹시 제 증언 때문에 피해를 받진 않았을까? 걱정되지만 진실을 알리는 게 그들을 위한 길이라고 믿어요. 자유는 공짜가 아니었습니다. 목숨을 걸고 모든 걸 버리고 긴 여정 끝에 얻은 것이죠.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어요. 숨 쉬는 것, 웃는 것, 꿈꾸는 것. 이 모든 게 자유입니다. 북한에 계신 여러분께 말하고 싶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자유는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한국에 계신 여러분께도 부탁드려요. 자유를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기억해 주세요. 저는 오늘도 증언합니다. 북한 여군들의 고통을, 탈북민들의 여정을, 자유의 소중함을. 이게 제가 살아야 하는 이유이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언젠가 통일이 되면 그때 동료들을 다시 만나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 결국 이겼어.